번째 특강으로 칸트와 광기인데, 칸트 하기 전에 데카르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칸트 뒤에 사람들도 잠깐 보고, 이렇게 칸트 전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서양 근대 철학하면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철학이고, 그 서양 사람 자신들도 그 18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제 이성이고,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하면 그 이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의외로 광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고, 원래 그 짝을 이루는 개념들은 어차피 상대방을 물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 뭐 절대를 얘기하다 보면 또 상대를 얘기해야 되고, 연속성을 얘기하다 보면 또 불연속을 얘기해야 되고, 어차피 그 쌍을 이루는 개념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물고 오기 이제 마련인데, 그래서 서양 근대의 정신이 이성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결국은 광기도 알게 모르게 반드시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성만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양 근대를 오히려 광기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광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아주 예민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데카르트의 이제 성찰에 나오는 그 방법적 회의에 관련한 건데, 이 부분은 특히 미셸 푸코가 광기 역사에서 그 다룸으로써 상당히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성찰의 그 육부를 보면은 데카르트는 꿈과 생시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제 회의를 표명하는데, 마치 장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데카르트 자신이 이제 그 회의를 극복한 걸로, 그 꿈과 생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장자처럼 아주 급진적으로 하기보다 극복된 것으로 이제 처리되고, 그와 같은 극복을 바탕으로 코기토 에르고슴을 향해 나가죠. 다시 말해서 꿈이라든가 오류 또한 진리의 앞길을 막기는 하지만 결국 극복되는 것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복을 통해서 코기토가 오히려 더 극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광기는 과연 어떨까? 꿈과 오류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광기는 과연 어떨까? 푸코는 이제 광기 역사의 데카르트가 꿈이라든가 오류라든가 환각의 가능성은 피해가지만 광기의 위험은 피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내가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결국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코기토의 진리에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사유한다는 것,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광기인데, 광기라는 거는 아예 사유 자체를 와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푸코는 어떤 말을 하냐면, 광기로부터 사유를 보호하는 것은 진리의 엄속성이 아니라 미칠 가능성의 부정이다.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는 다른 것들,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대해서는 진리의 영속성을 내세우지만, 광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광기의 불가능성은 사유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생각하는 주체의 본질로 전제되는 거죠.
관계의 불가능성을 사유한다라기보다는 아예 그 불가능성으로서 아예 그 생각하는 주체 본질에 이제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제 꿈이나 오류나 환각에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미쳤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 앞에 것들은 내가 사유를 지속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지만 극복 가능한 것들이지만 광기는 아예 그 사유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니까, 그쳐버리니까, 사유가 그치게 만드니까 코기토 자체가 아예 그냥 성립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기에서는. 그래서 푸코는 서구의 고전 시대가 광기의 배제라는 조건 위에서 수립했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밝혀주고 있고, 데카르트의 사유야말로 이제 그거를 징후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데카르트가 이제 회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악신을 끌어들이죠. 만약에 악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악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과연 어찌할 것이냐. 악령에 사로잡혔다든가 귀신 들렸다 같은 표현을 시사하듯이 이때 우리는 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거의 뭐 철학 자체가 이제 와해될 정도의 어떤 심각한 회의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제 사유하고 있는 존재이기를 그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데, 악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란 보장이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코기토 에르고숨을 막 외치면서 나는 사유에 난 존재하는가라고 이렇게 환희에 차서 외칠 적에 저 위에서 악신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지. 저건 내가 다 저걸 속이고 있는데 저 녀석이 저것도 모르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악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개연적으로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기의 그 방법적 회의를 전개할 적에 광기는 간단히 물리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우기는 식의 미친 자들과 내가 똑같지 않다면야라고 광기는 그냥 아예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치워버리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총체적인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극단적 지경을 상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회의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밀어붙이는 그 극단이 뭐냐 하면 이제 악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인간이 총체적으로 관계에 사로잡힐 그런 위험까지도 가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이제 이런 지경이 되면은 코기토의 발견을 나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이제 되어버리죠. 그래서 데카르트 사유는 그 데카르트 텍스트만 보면은 마치 사유하는 주체가 그 모든 회의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환희에 차서 승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텍스트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결국은 회의와 그거의 극복이 이어지는 과정에 포인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 철학의 본질은 회의를 극복하는 데서 딱 끝난다라기보다는 회의와 확실성 사이의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달리 말하면 데카르트가 자기 방법적 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신은 오늘날의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 말하면 이제 빌런이지, 빌런. 악당. 근데 빌런이라는 게 그 빌런이 좀, 싱거운 빌런이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빌런이 아주 뭔가 되게 인상 깊고, 뭡니까, 배트맨에 나오는 그 조카처럼 아주 인상 깊을수록 오히려 그게 더 재밌거든, 블록버스터가.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뭐냐면은 이 악신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게 악신이 더 강력한 존재일수록 코기토의 이 승리는 더 빛나는 거지, 위대한 거지. 근데 문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야 뭐 우리 그냥 재밌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나중에 어차피 주인공이 이긴다는 건 뻔히 우리가 아는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인식론이니까 과연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이 악당, 이 빌런을 이기고서 과연 코기토의 환희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데카르트 자신은 그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 그리고 데카르트는 일생에 한 번은 이런 걸 통과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연극을 이렇게 펼쳤지만 그게 과연 데카르트의 소망대로 한 번에 그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악신까지 등장시키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마치 그게 극복 가능하다는 듯이 얘기한 뒤에는 뒷배가 있는 뒷배가 있는 거죠. 그 뒷배는 뭐냐면 바로 신이지, 신이라고 하는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이 등 뒤에 일종의 보증인 같은, 보증인으로서 신이 뒤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악신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데카르트가. 그래서 데카르트는 광기를 단순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광기와 이성을 이렇게 대결시키면서 이성에다가 승리자 역할을 부여하고 광기를 막강한 조연으로, 빌런으로 되찾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해서 이제 이성의 어떤 빛, 이성의 광휘, 그 깊고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거지. 그리고 환희의 빛은 바로 이런 막강한 악역을 누름으로써만 그거를 배제한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승리를 거둠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카르트는 결국 광기라고 하는 거를 또는 이제 그 광기의 어떤 인격화된 판본이 이제 악신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악신을 강력한 조연으로 등장시키면서 그 조연을 물리치면서 코기토의 환희가 도래하는 거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서양 근대 철학은 이성의 철학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전통은 르네상스 이래에 꾸준히 내려온 그런 자아성찰의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서양 르네상스 이후에 집요하게 계속 이어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자아성찰이지. 자아성찰.
페트라르카라는 그 사람이 있지, 시인. 그 페트라르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뭐 마키아벨리도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몽테뉴, 그리고 파스칼, 데카르트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코기토 있잖아. I think therefore I am도 사실은 그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데카르트의 코기토라고 하는 것도 그 인식론적 맥락에서만 등장한 게 보통 이제 철학사에서 그렇게 서술돼 있지, 보통. 합리주의, 뭐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합리주의의 출발점, 코기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멀리 보면은 이 르네상스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자아 성찰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성찰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그걸 시사해주고 있지. 그거를. 그거는 데카르트는 순수 이론적인 인신론적인 맥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자아 성찰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이성의 철학이라는 흐름하고 자아성찰이라는 흐름을 같이 합쳐볼 때 등장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성적 주체인 거지. 이성적 주체. 데카르트의 코기토, 칸트의 선험적 주체, 헤겔의 정신, 이런 게 바로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근대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성적 주체의 이제 판본들이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성의 철학이나 이성의 철학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이 조사는 주격인 동시에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주체가 되는 철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성을 사유한, 이성이 뭘까라고 성찰하는 그런 철학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주격인 동시에 목적격이다. 서구 근대 사유는 이성이 전개한 철학이자 동시에 이성을 응시한 철학이기도 한 거죠. 달리 표현하면은 이성을 그냥 이성을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이성이 이성 자신을 사유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 점에서 중요한 문제지, 그지? 만약에 이성이라는 거를 그냥 제시했을 뿐이라면은 상당히 좀 도그마틱한 걸로 그쳤겠지만, 이성 자체를 충분히 사유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또 서양 근대 철학이기 때문에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깊이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이성을 볼 때, 이성이 이성 자신을 성찰할 때, 그 봄이, 그 이성을 보는 것, 그 봄이 투명할 경우에는 온전한 자기의식, 자기 이해가 성립하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주체의 다기동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이성이 이성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이성 바깥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성이 자기가 이성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게 있는 거지. 그게 안에 바깥이죠. 그 타자성. 이성이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이성이 자기 스스로 들여다봤는데, 자기는 자기를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이 아닌 어떤 타자성이 자기 안에 보이더라. 그것은 곧 주체 안에 비이성, 이성의 타자가 드러나면 튼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자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성과 단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곧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엄청난 체험이죠. 왜냐하면 이성이 자기를 반성하려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하고 정반대되는 놈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서구 근대 철학이 이성의 철학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광기와의 투쟁을 통해 성립한 철학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 서양 근대 철학자들은 순수한 이성을 주장했고 그 이성이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현대 철학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지. 그건 너무 사태를 단순하고 있는. 근대 철학자 자신들이, 근대 서양 철학자 자신들이 이성의 철학을 추구하면서도 그냥 그 이성을 단순 강조한 게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자기의 바깥에서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발견한 거죠. 엄청 심각한 사태예요. 그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코기토에 도달하려고 한 게 데카르트인데 이 데카르트에게서 광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기를 내가 이겨내야만, 광기로부터 승리를 해야만, 광기를 쫓아내야만 코기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코기토 안에서 어른거리는 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카르트는 아까도 읽었지만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비단옷을 입고 있다고 우기는 식의 미친 자들과 내가 똑같지 않다면야 라고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죠. 에드가 알란 포의 잃어버린 편지를 보면 그 경시 청감인가요? 그 친구가 여왕한테서 편지를 훔쳐내잖아요. 훔쳐내가지고 자기 집에 숨기는데 지하실 깊은 곳에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편지꽂이 비슷한 데다 그냥 이렇게 놔두거든. 그래서 놔둬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왔다가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설마 여기 놔두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마치 데카르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인데 마치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툭 그냥 손으로 탁 치면서 옆으로 지나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논의의 이제 말미에 이르면은 우리가 총체적인 관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극단적인 지경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광기를 사실 배제했다기보다 앞에 문장을 보면은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맨 뒤에 악신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광기가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기를 막강한 빌런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미장센인데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극이에요, 연극. 연극의 미장센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 연극에서 미장센을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그 악신을 빌런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코기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미장센을 만들죠. 근데 이런 연출은 바로 이 인신원조 연극의 주인공이 악신이 아니라 선신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 뒤에 선신이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미장센 자체가 엄청 위험한 미장센인 거예요. 악신이 이기면 어떡할 거야? 코기토한테 이기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인 그분께서 광기의 신인 저 악신을 물리침으로써 결국 이성이 광기를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데카르트 연극의 주역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계몽사상이 등장하고 계몽사상이 이 신을 저 멀리 추방해버려요. 계몽시대에 그 등장했던 많은 사상들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은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은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아무 간섭을 안 해.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은 다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법칙들. 우리들이 다 처음에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씩은 부정할 수 없고
신을 가장 먼 변방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사실상 신을 얘기하는 가치는. 그래서 이제 칸트 정부 시대가 되면은 철학자들과 그 기성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사제들, 그다음에 그 귀족이나 사제와 같은 편에 있는 그 학자들과 계몽 사상가들과 거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다. 마치 한국 사회가 윤석열 배연파하고 그 배연 찬성파와 반대파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그 싸우듯이, 물론 뭐 이 시대는 이 대중은 거의 관계없고 지식인들 사이의 싸움이지만 이 시대만 들어서 그렇게 완전히 두 패로 갈려요. 완전히 귀족 계급과 사제 계급, 그 서양의 양대 지배계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기성 교수들, 이런 칸트라든가 계몽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제 저항을 지키는 사람이 아주 거의 전쟁 같은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나 시대는 이제 후자의 편이지. 시대는 전자는 이제 점점점 더 놀랍게 하는 시대이고, 시대는 이런 경우 사상가들 한데 비판서나 크리틱이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말인데, 그 크리틱을 통해서 그분도 또 그분의 호적수였던 악신도 계몽의 빛을 받아가지고 힘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철학적 사회 공간에서는 이제 추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은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뒤에 든든히 그 신이 이렇게 있었고, 그 신을 뒷배를 삼아가지고 자신있게 이성이 악신한테 승리했다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 신이 이제 공연간에 사라져버렸다면 이성은 관계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승리의 보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과거의 데카르트와 관계 싸움은 사실 정당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고, 그 승부를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싸우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말씀하신, 지금도 종교라는 걸 저희가 딱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철학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철학하는 거 보이지만 사실 뒤에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 그 결론에다가 뭔가 좀 모양을 내기면 철학을 하는 거, 이런 식이니까. 그게 과연 정말 진정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의 보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성은 자기의 힘으로 관계 추적을 해야 되겠죠. 칸트가 봉착했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칸트 자신이 바로 성적 변증론에서 전통주의 신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랬던 칸트가 신을 끌고 가서 이성을 정당화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서양철학의 이성이 막 훨씬 처음 생각되지만 칸트가 사실은 칸트에게서 그 관계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의외로 비이성에 대한 글이 제법 됩니다. 뇌병 실험도 있고, 뇌병도 있고, 뭐 실용자의 꿈이라는 것도 있고,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특화 박사论것도 있죠. 의외로 우리가 흔히 이성치학자라고 알려진 그가 비이성을 많은 걸 썼던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후다닐 적에 대학 쪽에는 그 철학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 과학주의적인 분위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막 배우고 학교에서 멀리 떠져 있어. 지금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칸트에 대해 배우면서 이런 거는 뭐 그림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칸트는 무조건 이성의 화신으로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칸트는 자기의 이성적인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어요. 칸트에게 이제 관계는 이성의 바깥인데 이성적 존재의 조건은 관계를 그것의 바깥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관계를 배제한 것은 오히려 칸트예요. 그런데 이 배제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니고 저 멀리 사하라 사막에다가 내려버리는 건 좀 난데 그게 아니고 이 광기가 배제하긴 배제했는데 저기 사하라 사막에 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가둬놓은 거야. 지하실에. 그래서 이 지하에 가둬놓은 이놈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기축을 뒤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의 바로 아래에서 이성을 위협하겠지.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전제되는 아인의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칸트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요동을 항상 이렇게 누름으로써, 그런 걸 잘 잠재움으로써는 잘 기능합니다. 밑으로 쭉 꿋꿋한 이성이죠. 칸트는 이제 뇌병시론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칸트는 정신병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환각이고, 회열이 또 하나가 망상, 만진, 또 하나가 착각, 반대치죠. 이 세 가지 뇌병은 참 재미있게도 각각 감성의 병과 판단력의 병과 이성의 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 능력에 감성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이때 이성은 사견 이성이지. 그러니까 얇은 이성이 아니라. 그런데 이 각각에 다 광기가 있는 거예요. 각각에 다. 이 밑에. 이 아래에 광기가 꼼짝꼼짝.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칸트의 물 자체는 저 바깥의 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물 자체가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 자체는 저 사물 내 대상에 접혀 물 자체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식 주체 이 안에 접혀 안에 깊숙한 또 물 자체거든요. 우리가 외부 대상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물 자체가 광기를 담고 있어요. 걔가. 그 요놈이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 판단하고. 얘가 흔들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감성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 환각. 감정의 병을 앓는 사람은 환자, 환영, 환청,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피부과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피부과 약은 잘 먹어야 돼요. 약 중에서 피부과 약이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는 약인데, 내가 가끔 피부과 약 먹으면 환청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환영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재밌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일 재밌었던 게, 나비가 막 날아가는 게, 나비가. 약이 독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 근데 나비가 노란 애가 막 날아다니고 어떤 놈은 가다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까 어떤 놈은 가다가 갈라서 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청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환청도 재밌어요. 환청이 막 절규하는 거야. 막 울부짖는 절규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 바뀌어 소리가. 남자애가 절규하다, 할머니가 절규하다, 전 여자가 갑자기 절규하다. 계속 번갈아가면서 절규하는 거죠. 환영이나 환청을 실제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피부과에 가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망상은 뭐냐면, 감성은 올바로 작동해. 보고 드는 거 다 그대로 봐. 보는데, 판단을 이상하게 하거든, 판단을. 그 판단은 구성이잖아, 구성? 칸트의 판단. 아니, 이상의 구성을 하는 거지. 그 요리사의 칼이 자신을 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건 떨고, 유명한 미인이 자신을 연모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매일같이 수tum의 편지를 쓰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각을 정상으로 작동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지. 이상하게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거지. 세 번째로 이 참남, 그러니까 그 가장 심오한 병이 사변이성의 병을 하는 사람은 망상만 하더라도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를 이상하게 구성하는 거거든. 근데 사변이성은 뭡니까? 경험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상하게 가는 거지. 어제 뭐 귀신하고 대화했다는 둥, 뭐 자기가 예술하는 둥, 그런 칸트는 감성, 오성, 사변이성이 제대로 맞물려 작동하는 것은 거저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환각과 망상과 창란을 배제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광기는 이성의 배매를 꼼수된다. 칸트 시대에 스웨덴볼이라고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신들린 사람이지, 신령들입니다. 우리 무당이라든가 어제 부처님가 만나서 뭐 술을 마셨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이런 말은 그건 스웨덴인데 그가 스웨덴볼에 대한 글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그 스웨덴볼을 거부하는데 막 열을 내면서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봐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스럽게 거부하죠. 약간 부드럽게 약간 하면서도 살짝 여지를 남겨놓는 거지. 인간이 그 자기가 얘기한 그 틀이 깨지는 어떤 대목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냉소와 익살로 거부하면서도 또 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다른 세계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현재 세계를 위해 필요한 오성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림으로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서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이런 논문을 할 수가 있어. 칸트는 광기와 이성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고, 오로지 그것이 이성의 바깥에 머물 때만 이성이 그놈을 지하실에 가둬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날뛰지 않게 만들 때만 이성이 올라가고 작동한다고 한 것이다. 근데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게 저기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뭐 로켓 이런 걸 담아서 달나라에 쏴보내는 그게 아니고 주체 안에 있는 바깥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바깥. 그래서 칸트의 물자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주체 외부 현상 적용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은 주체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의 적용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주체의 저 안쪽 역시 물자체이다. 칸트는 활동으로서의 주체만이 있는 만큼 실체로서의 주체는 가로로 치죠. 그게 이제 성적 경쟁론의 맨 앞에 나오는 원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파이돈 이래에 그 영혼이라는 걸 실체로서 잠깐 얘기했던 사람들, 영혼 불멸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칸트 당시에도 멘델슨이라고 그 음악가 멘델슨 말고 동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그런 점을 했었죠. 그래서
주체의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그 원인은 외부 세계에 있다라기보다는 주체의 깊은 안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계는 주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주체 안에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이 바깥의 극한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얄궂게도 관계의 가능성은 호비토. 이게 칸트가 말하는 선언적 통각인데 그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선언적 통각이 저 깊은 곳에 두사리고 있는 괴물에 뛰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언적 통각에 방어를 찍고 이놈이 튀어나오면 나는 내 내부에서 분열되겠죠. 그러면 내 자기의식은 붕괴하고. 칸트 다음에 나온 그 독일, 흔히 말하는 그 이념론자들, 피이테 같은 사람이 염려한 게 이거예요. 내 안에 나의 타자가 있고, 내 이성이 그렇게 이성의 적을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이테는 참을 수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사에 그러면은, 칸트 이후 나온 사람들은 칸트가 이론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으로 나누고 이렇게 3원으로 나누는 걸 하나 통일했다. 절대자라고 하는 것과 통일했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차학사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이념론자들이 칸트의 그런 어떤 약간 다원적인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야심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칸트가 저 외부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남겨놓은 물자체 그 타자성에 불편함, 나아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철학사에서 독일 이념론자들이 칸트가 물 자체로 남겨놓은 그 부분을 정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성의 절대성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흔히 한 설명인데 사실은 칸트가 저 바깥에 남겨놓은 그 물 자체만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물 자체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안에 있는 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지. 그 안에 있는 타자성과 그거에 대해서 뭐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에서 서양 철학이 칸트가 물자체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것과 정복했다 해서 이성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는 것은 반쪽의 얘기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타자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헤겔이 정신현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헤겔을 부정하면서 다시금 주체 안에는 주체의 타자성이 들어있다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실존 철학이라든가 정신분석과 프로이트에게 말하는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타자성의 극한인데 관계죠. 피테가 감지했던 자기가 자기에게 온전히 투명한 형질. 내가 나한테 완전히 투명한 거야.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꼼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완전히 투명한 거야. 이시다 기타로 표현을 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비추는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이시다가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어떤 자각의 본질
그걸 희구한 것이 피이테고, 그래서 독일 이념론을 쭉 관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바로 그게 뭐냐? 자기의식이에요. 셀프스트레프트자인 영어로는 셀프 컨셔스니스. 칸트가 어둡게 남겨놓은 자기 안에 동물까지 다 탐사를 해가지고 그 어둠을 제거하고 내가 나한테 완전 투명하게 된 그 경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독일 이념론은 자기의식을 빼면 시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식이야말로 독일 이념론인데 안식처예요. 피이트 같은 경우는 외부의 물자체는 아예 그냥 해결했다는 표현보다는 무시하는 거고, 내부의 물자체 제외에 몰두해. 신에는 그거를 객관만으로 주관만으로 모두 초과하는 거죠. 이른바 그 사람의 이원적 이론의 체계, 동일적으로 완성한 거고, 해결은 바로 이 체계를 내가 얘기했던 그 마음속의 동물을 전부 다 탐사해가지고 전부 다 환하게 바뀌려고 했는데, 그 탐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손전등이 뭐냐면 부정의 부정, 니게이션, 부정이라고 하는 그 손전등을 가지고서 그 동물을 환히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서 마침내 해결은 정신의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유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르러 칸트는 온전히 극복되는 자취를 합니다. 과연 광기 이 녀석은 정말 사진 것일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헤겔이 그 광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정신의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때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더 얘기한 적 있죠. 그 헤겔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헤겔이 함께 얘기했던 관계죠. 지금 뭐 서로 약속한 것처럼 헤겔은 아주 친한 사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헤겔이 좀 약간 근엄하고 개념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헤겔은 굉장히 좀 여리고 감정적이고 그런 꿈꾸는 듯한 그런 사람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헤겔이 자기 이성철학을 어마어마한 마치 산불길 같은 그런 걸 우리 그때에 제일 친했던 헤겔을 함께하는 거죠. 정신과문에서 몇 년 활동을 했는데 진행이 됐죠. 보통 그래서 헤겔을 현대 조연병의 시점을 봐요. 여전히 컴퓨터라는 놈은 여전히 우리 지하실에서 아주 안 좋고 좀 살아있는 거예요.